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이죠.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쉬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 주말 날씨가 전국적으로 꽤 괜찮았습니다. 산으로 들러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 중에서 특히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석 교수가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한번 앞으로 용어를 제대로 정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공감이 갔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데 무상? 하면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바로 국가에 있다는 겁니다.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와 함께 밥도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무 입대하는 군인들에게 옷, 군복, 그리고 식사 당연히 지급되듯이 말입니다. 의무교육제 하의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국가의 지급 의무가 수반되는 의무급식이다라는 것이 한인석 교수의 지적입니다. 학생들에게 밥은 교육을 위한 전제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아침이야 집에서 각자 나오니까 아침밥은 집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교하고 나서 저녁 식사 역시 집에서 먹어야죠. 그러나 점심 식사는 학교에서 먹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교육의 일환입니다. 평균적인 식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나마 평등의식이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한 이런 사회에서도 평등의식이 있는 이유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은 집이 부자건 집이 가난하건 중산층 자식이건 대학을 나왔건 고졸자건 처음 들어오면 이등병 막대기 하나 달고 제대할 때는 막대기 4개 병장 계급을 달고 제대를 합니다. 군대 생활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전적은 전력은 가정 환경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군대 생활을 거침으로써 평등의식이 배양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요.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가난한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집이 아주 부유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점심때 똑같은 밥을 먹음으로써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평등한 거부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인 겁니다. 의무급식. 용어 앞으로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홍준표 지사 그리고 울산 동구청장 얘기도 있습니다. 홍준표야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선 울산 동구청장 얘기부터 하죠. 울산 동구청도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을 축소한 지자체입니다. 근데 이 동구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어요. 당신들 구청장 밥 먹은 거 좀 공개하라 했더니 공개를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공개를 합니다. 세부는 공개를 안 하고요. 총액만 공개를 했는데 2달 동안 구청장이 먹은 밥값만 1,360만 원입니다. 49차례에 걸쳐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한 끼당 평균 27, 8만 원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화가 나요. 저도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가끔씩 식사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직원들끼리 식사는 법인카드를 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허락을 받거나 이런 말하자면 특수한 경우에는 밥을 먹는데요. 같이 먹어도 정말 비싼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협동조합의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청장
결국은 그 구민들이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구민들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거 못 먹을 겁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요. 두 번째는 애들 밥 먹는 거는 의무급식은 니들이 돈 내라라고 축소하는 이런 사람이 밥값으로 이렇게 지출한다는 이 아이러니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준표 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도 밥 먹은 거 공개한 걸 보니까 한 끼당 평균 뭐 한 28,000원인가 근 3만 원 가까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경남지사 도백입니다. 지사가 한 끼당 3만 원 전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왜 욕을 먹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비싸게 먹으면서 한 끼당 3,000원도 안 되는 애들 급식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교에 밥 먹으러 왔느냐 공부하러 왔지라는 따위의 말을 하는 그 지사의 정신세계, 그게 정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야 니는 밥 먹은 게 한 달에 28,000원 한 끼에 28,000원이 된다라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관사 신축 논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에는요 원래 도지사 관사가 있었습니다. 이 관사는 도민의 집으로 경남 도민의 집으로 개방을 해서 도지사 관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김두관 지사는 행정부지사 관사를 도지사 관사로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 보니까요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이던데 이걸 홍준표 지사가 지사로 취임하면서 한 8천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개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다시 12억을 들여서 아예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되면은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여차여차해서 필요하면 관사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논란이 일겠습니까? 하는 행동 자체가 앞뒤 일관성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너무나 관대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야박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 이런 논란을 통해서 그야말로 존재감 없는 경남도지사에서 다음 차기 대권 노리는 대권 주자로 올라섰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홍 지사 아셔야 될 겁니다. 예,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쉽게 열리는 현관문 안전고리는 가라. 외출 시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 안전고리도 가라. 완벽 차단과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손과 발등이 아닌 발바닥으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G마켓, 옥션 등에서 빗장쇠 발로만 검색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빗장쇠 발로만 광고가 이상한가요? 국민TV 조합원이 직접 개발하여 특허낸 제품입니다. 써보니 참 좋더라고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검찰권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그래서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 비평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의 쑥쌤을 김효준 PD가 한번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네. 이따가 PD 브리핑에서도 조금 더 다루겠지만은 중요한 문제이니까 오피니언 비평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 이완구 국무총리를 시켜서 했죠. 네. 이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완구 총리의 담화 발표 직후에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포스코 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에 들어갔죠. 그간 해외 자원개발 사건에 미온적이었던 검찰, 이를 특수부에 재배당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돌연한 부패와의 전쟁 담화를 둘러싼 일부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결기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3.15 의거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요란스러운 담화 발표가 아니더라도 반부패라는 것은 사회의 상시 규범이고요. 끊김없이 실천해 나아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죠. 자, 경향신문 사설은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짚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정략을 걷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완구 총리는 담화에서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 사례로 방위사업 비리, 해외 자원개발 관련 배임과 부실투자, 대기업 비자금 조성 횡령, 공적 문서 유출 등 4개의 영역을 지목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여기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겠죠.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군을 내부에서부터 허물어뜨린 방위사업 비리,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과 부실투자로 역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자원개발 관련 비리는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거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만연해 있는 대기업들의 비자금 실체도 규명해야 하겠고요. 권력형 공직비리도 당연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명심할 점은요. 부패 척결이 효과를 거두려면 그 칼날이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되겠고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숱하게 부패 척결 운동이 펼쳐졌으나 실효성이 없이 끝난 경우가 태반이었죠. 정략적인 접근으로 시작된 사정이 표적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한 기득권의 저항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패와의 전쟁도 지지율 회복이나 레임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성 캠페인으로 의심받게 되면 명분도 동력도 훼손되고 국민적 신뢰 받기 어렵습니다. 친이명박 세력은 벌써 전 정권 때리기를 들먹이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죠. 정치적 쇼다. 이재호 의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예. 아니 잘못을 수사하겠다는데 이게 검찰이 참 명분은 좋아요. 예. 아니 부패의 전쟁을 하겠다는데 그걸 갖다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 이중잣대가 문제인 거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 부패의 전쟁을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라든지 십상시에 대해서 먼저 다 쳐내고, 예. 그리고 그야말로 비리 의혹의 백화점이었던 이완구 같은 인간을 총리로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물론 이제 그 총리는 인준투표를 거쳐서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중간에 물러났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부패에 척결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지. 아니 니는 그리고 그 부패 척결을 하겠다고는 이완구가 할 얘기야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누굽니까? 이명박이가 임명한 인물 아닙니까? 물론 정준양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문제 졸라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정준양 시절에 포스코의 그 인수한 회사가 아마 따따따벌로 늘어났을 겁니다. 예. 한 20개가 계열사였는데 정준양 시절에 한 70개로 늘어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대우와 관련해서 인수 실패해가지고 포스코 주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무리한 일들을 왜 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결국은 이명박을 향한 충정이 있었을 것이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죠. 그러나 그러한 사정의 칼날을 칼날은 어떻게 하냐? 휘두르기 전에 칼은 휘두르는 거죠, 그죠? 휘두르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단속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죠. 야, 이거 재선용 아니냐, 재보선용 아니냐. 그리고 이명박이 까부니까 맛 좀 봐라.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면요, 이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의 영향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 못합니다. 참 정말 뭐 이명박을 겨냥한 그 정준영 포스코 회장에 대한 이런 사정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저 모양이니까 제대로 끝날지도 의문이고, 아까 사설에도 썼대 벌써 이벤트성 캠페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히 그냥 하고, 그것도 걱정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니 꼬라지를 알라라는 어느 철학자의 얘기도 다시 한번 떠올려집니다. 이번 요즘 이 사건을 두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올리게 되는 게,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현 정권의 전 정권 사정이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였죠. 패턴화된 작업이었는데 사실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없었던 때가 참여정부이겠죠. 물론 뭐 대북 송금 특검 얘기를 뭐 어떤 사람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북 송금 특검은 정책 맥락이 좀 다르죠. 특검이 좀 다르기 검찰이 때문에 건 아니지. 그런 같은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겠고요. 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비교적 내려놓았고, 또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거를 보장해 주려고 했던 참여정부는 결국 부메랑을 맞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런 전 정권 사정, 이 특유의 전형적인 전 정권 사정은 참여정부 들어서는 잘 없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부활을 했고, 그 이명박 정권은 다시 그런 공식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은 이런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공식화된 이런 흐름,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무현 정권 사정을 아예 막 그냥 탈탈탈 털었죠. 예. 그 탈탈탈 튼 것 중에서 표면적으로 불거진 거는 이해찬 전 총리하고, 그리고 KBS 사장 쫓아내기 위해서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해서 튼 겁니다. 뭐 공직이라든지 어디 앉다 보면은 이제 법인카드가 항상 이제 주어지고, 법인카드를 그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뭐 KBS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 무슨 뭐 대주주라서 그 사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털어요. 그래서 정현주 사장도 그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같이 탈탈탈 털을 때문에 혹시라도 법인카드 가지고 콩나물이라도 써먹지 않았는지. 또 이해찬 총리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도 많이 나빠졌대요, 친구들하고. 사실 내가 또 그렇지. 아니 이해찬 총리 좀 어디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했는데 갑자기 검찰에 전화 와가지고 당신 모일 이해찬 총리하고 밥 먹었는데 그 돈 어디서 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뜨뜻한 손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까지 탈탈 털었는데 결국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못 줄인 겁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는 나름대로 청렴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틀다 안 나오니까 나온 게 누구야, 뭐 2명 돌아가신 분 하나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양반하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털면은요, 아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살아날 사람은 난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인드의 차이가 있어요. 마인드의 차이가. 노무현 정권 때는 뭔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나름대로 지도층에 존재를 했다면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MBC 사장 법인카드 그 추적해 보니까 온갖 해프닝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현주의 법인카드와 MBC 그 사장 이름도 기억 안 난다. 김무식이 김재철. 예. 김재철의 법인카드야말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진짜 틀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한 10년 정도 보수정권 자칭 집권하면서 이제 마음까지 탁 놓고 지 맘대로 썼을 것 아닙니까? 보세요. 홍준표도 그렇고 울산 동구청장도 그렇고 밥값만 하더라도 2달 동안에 1,360만 원을 쓰는 인간들입니다. 밥값? 영수증 다 저기 뭐이고 구청장의 경우에는 구청에 다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카드 쓰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1,300만 원치나 2달 동안에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면은 진짜, 야.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차이 역시 거꾸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부터 정권 다시 바뀌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검찰은 완벽하게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검찰에 독점시키면 안 돼요. 특히 그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만들려고 하다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김영란법도 결국은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하는 게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들이니까 검찰하고 정권하고 한 몸이 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따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정권 바뀌면은 진짜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꿔 나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정준하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하겠습니까? 예.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줬나요? 이미 그 정확한 시각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네.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 등 3명에게 정무특보 위촉장 수여한다고 합니다. 네. 위헌 논란, 정치적 중립 논란, 삼권 분립 훼손 논란 등등 각종 논란이 거세지만 결국 강행하겠다. 이 모양이라니까. 이 모양. 하여튼 남은 하면 안 되고 자기는 뭘 해도 괜찮다는 이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예, 오늘 주요 언론들이 거의 이 문제를 안 다루고 있는데 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좀 의외였습니다. 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네요. 대통령 위헌 논란 3인 특보 철회해야라는 제목입니다. 국회법은요, 의원직 겸직을 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삼권 분립 정신과 의원의 도덕성,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의 겸직은 까다롭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회부하죠. 3인의 겸직이 허용되려면 대통령 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어야 하겠죠. 이런 판단이 당연할 것이라는 건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게 중앙의 주장입니다. 의원 겸직 논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삼권 분립입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라고 뽑는 헌법 기관이죠. 입법부의 주요 기능에는 행정부 견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원적인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되는 건 삼권 분립에 어긋납니다. 의원이 대통령 특보가 되면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상임위 국감이나 인사검증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란 때문에 의원이 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조항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 그러니까 내각제적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윤리심사자문위가 위법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지도력도 상처를 입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위촉을 철회하고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로 특보단을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조언하고 있는데, 이 위촉장 수여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이 사설을 쓰고 판이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아니, 알아도 마찬가지지. 당연히 언론이라면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이죠. 아마 중앙일보는 오늘 이런 식으로 썼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내일 아마 조중동도 뭐라고 한마디 할 거예요. 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참,
상권 분리, 그래서 사실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장관이나 총리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대통령 중심제의 정신을 살린다면은 의원들 중에서 총리나 장관을 임명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사퇴를 해요. 근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구민들의 뜻을 버릴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사퇴를 안 합니다.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상현이나 김재원이 이런 친구들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되고 싶으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의원직 사퇴하고 하면 됩니다. 의원직 사퇴하면 좀 이따가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거기서 새로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뽑히고 하겠다니까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나는 거죠. 이미 윤상현인가 김재원인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곧 임명받을 인간이 와가지고 실제로 물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물어보면은 대통령 특보가 될 사람이 물어본다면은 그게 제대로 검증을 하겠어요? 코미디죠, 코미디. 아니,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대통령제에서는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대통령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비판도 하고 또 그 나라를 사대주의적으로 사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발명국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특유의 정당 문화, 공천이라는 개념도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는 여당에서도 행정부의 뜻에 반하는 크로스보팅이 굉장히 활발하고 따라서 심지어는 여당 소속인 국회 하원 의장이나 부의장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자기 당 소속 의원들 이탈을 막으려고 단속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4대 6이나 6대 4로 수렴이 돼가지고 캐스팅보트를 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원리. 대통령이 나를 도와주러 내 지역에 와서 지원 유세를 해주겠다. 인기 없으면 오히려 됐습니다. 당신 오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정치 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삼권 분립이라는 건 이토록 엄하게 지켜지는 게 또 대통령제의 특징인데 그것을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돼 있어가지고 흔들리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갖고 있는 생각을 쭉 보면은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권력이라는 가업을 계승한 여왕님이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상권분립은 니들끼리 하는 게 상권분립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 나는 모른다. 아니 모른다가 아니지.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전부 다 내 건데 무슨 분립이 필요해. 이게 니들끼리는 분립하셔. 예를 들어서 총리하고 국회의장하고 대법원장 니들은 상권 분립해. 그래야 내가 디바이디드 앤드 룰 아닙니까? 분리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다 내 거야, 셋 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헌법 대법관 임명 하는 것도 보면은 양승태 완전히 수족인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완구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자격이 없는 인간을 갖다가 임명했으니까 완전히 충성스러운 수족이 될 수밖에 없지. 국회의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정의화 의장이 여러 가지 국회의장으로서 좀 위신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해는 갑니다. 아니 이제 이해가 간다는 게 용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왜 그러는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여왕 마인드를 없애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법원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문제도 심각할 수가 있는 게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가 각종 이슈하고 관련해서 박상옥 후보자 건도 그렇고요. 밀어붙이는 걸 보면은 네. 정권과의 어떤 교감 없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각하는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3명이 있어가지고 권력을 분립해서 열심히 국가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예민할 수가 있는 게 네. 선거하고 직결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은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맞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하고 직결되는 의사결정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뭐 명시적으로 허물어졌다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예, 이 정치 원리의 묘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좀 훼손되는 그런 느낌.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봐야죠. 이게 상권분립은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상권분립입니다. 지가 불리하면 야 상권분립이기 때문에 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유리하면은 상권분립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솔직히 김재원하고 윤상현하고 또 한 명 누구지? 3명이었죠. 주호영 의원이요. 주호영. 판사 출신이죠. 예. 그걸 갖다가 저기 특보를 안 하면은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정부 특보가 아니라면은 대통령이 몰래 불러가지고 저기 보좌를 자문을 받는데 무슨 장애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면 될 거 아니야. 몰래 하고 있고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특보라는 자리를 줘가지고 의원을 대통령의 둘리로 삼고 싶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끝난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건요. 이 사람들 출신입니다. 이 중 2명이 율사죠. 김재원 의원 잘 아시는 대로 검사 출신이고요. 주호영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불필요한 사인이 될 수도 있죠. 공직사회에. 이제 검사님과 판사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하셨나? 그런 의심, 추측 내진 추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예. 하여튼 검찰 없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통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검사 출신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역시 판사 출신으로 발을 들이면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까지 가 닿을 수 있다는 네. 일종의 메시지가 공직사회 전반에 가 닿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참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의심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이 무능한 여왕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참.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고요.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논란이죠. 이 같은 사실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 요령이라는 일종의 지침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매뉴얼이 진정한 매뉴얼이네요, 그렇죠? 지들 자기들이 안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뭐 부인하고 있는데 네. 뭐 언론사들이 사설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 보면은 부인하는 게 좀 이렇게 미더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야 뭐 국정원 문서도 옛날에 자기들 안 만든 거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랬잖아. 네, 자. 문서를 보니까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 희화화하는 전단을 뿌리거나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님이 여러 차례 구사했던 그런 방법이 기법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하거나 페인트 등으로 건물에 비방성 낙서를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 살포가 잇따르자 이 자료를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하네요. 이제 낙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를 만들 셈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전단들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신촌역 일대에 뿌려진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두 유죄 판결 등의 문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담은 겁니다.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도 전단으로 만들어 뿌리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어처구니 없는 지침을 내려보낸 데는 정권의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반정부 유인물을 뿌리거나 화장실 벽에 낙서하는 일은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거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예. 서울경찰청의 지침은 2015년의 대한민국을 그 시절로 퇴행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사기관이 겁을 준다고 비판과 풍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경찰의 현행범 체포 방침이 보도된 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 200여 장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사라진 전단을 되살린 건 다름 아닌 불통 정권이라는 게 경향의 문제제기입니다. 정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전단 살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네요. 참, 언론의 뭐라 그럴까 개모양 내기 난 참 그것도 참 끈질기네요. 이게 정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전단 살포는 계속될 것이다. 예. 말이야 맞는 얘기지. 근데 정권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전단 살포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지. 박근혜 정권은 달라질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그게 뭔가 반성을 하고 달라질 수 있는 정권은 자신감이 넘치는 정권입니다. 내가 달라진다 손 치더라도 내가 통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은 검찰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권리가 입맞게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더 중용하고 출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끝없이 충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출신들을 대통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보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통치되는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아이 검찰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 이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게 언론들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권을 바꾸자라고 하면은 마치 그 야당을 뭐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권이 달라지지 않는 한 박근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뭐 이런 식으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다 쓰는데요. 그건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정권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으로 바꿔야 되고요. 박근혜가 달라지지 않는 한이라는 말은 박근혜가 하야하지 않는 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못할 뿐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위선이에요. 그런 얘기하면은 과격하던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지들은 그러면 쏙마만 안 그런가? 쌤 아니 이거는 경향신문을 갖다 내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맞죠. 뭐 솔직한 얘기로 전단을 뿌린 데 대해서 대북 전단 풍선에 뿌린다고 그랬을 때 그 남북 관계를 해치니까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실제로 또 풍선을 뿌리는 그 접촉 지역에 있는 접경지대 주민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그 뭔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얘기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북한에 보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그러면 남한에 뿌리는 거는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뭐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한마디로 박근혜를 여왕님을 욕하니까 그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가들이 야 잡아 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뻔한 얘기를 가지고 무슨 정권이 뭐 달라지지 않는 한 전단 살포는 계속될 거라고 그래.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살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정권한테 도대체 뭘 기대합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국민들 입장에서 태평성대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아주 젊고 어린 제 시각에서 아주 그냥 딱 제 시각에서 한번 떠올려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대통령이 된들 아니면 이 정권이 그대로 정권을 또다시 넘겨받는들 뭔가 아주 눈에 띄게 급속도로 먹고 사는 게 확 하루아침에 달라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저간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건 쉽지 않겠죠. 그저 권력자들에 대해서건 뭐에 대해서건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표현하는데 위축되지 않고요. 겁먹지 않고 이런 행동이 조금 문제가 돼서 나한테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 좀 하지 않고 그냥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조금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요즘은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과거에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하게 목격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영감탱이들은 또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야, 박정희 전두환 때는 말도 못했잖아. 지금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 뭔 소리야. 이런 얘기 미친 소리를 찌끄립니다. 근데 우리 그 김현진 PD만 하더라도 그런 시를 전혀 못 겪었잖아요. 못 겪었죠. 뭐 그럼. 80년도에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은 김대중 노무현 때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자라난 사람들한테 그딴 얘기하면 어디 가서 뺨 맞지. 물론 이제 저는 뭐 권력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문재인이 될지 박원순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뀌긴 한다고 봅니다. 바뀐 정권이 사실 뭐 아까 우리 김효진 PD가 얘기했다시피 좀 더 자유로운 공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은 예. 저는 이제 사실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고 그리고 이런 양극화의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전 되리라고 봅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이제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 경제 체제로 나가기 위한 그 밑바탕을 예. 이제 다지는데 역할을 한 것만 해도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다 하고도 떠나신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역대 대통령 지지도 같은 그 조사에 보면 박정희를 훨씬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정권, 이 10년의 지긋지긋한 정권이 끝장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권력을 인수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양극화를 고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국민들 잘 선택을 하겠죠. 잘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뭐 누가 무슨 수를 써가지고 무슨 부정선거 기획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번에는 절대 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바뀔 거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요.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순서입니다. 네.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예, MB 정권 사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사정. 합니다. 사정하면 예. 좀 다른 말이 없나? MB 정권 털기. 네. 자, 여튼 언제 시작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현 정권 내내 끌고 다니던 사안이죠.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 등등 전 정권, 즉 이명박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의 사정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권의 위기감이 극대화되는 시점을 네. MB 사정 시작점으로 예측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등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은 최근에 정권 호재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박근혜 정권이 MB 정권에 대한 사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었죠. 이런 분석과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발본세권을 선포한 이튿날 검찰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결국 관련자들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죠.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포스코, 여기는 오너가 없다는 이유로 정권의 풍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게다가 전 정권에서는, 즉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준양 전 회장 등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준양 전 회장이 포스코 회장이 될 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이권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컸죠. 자, 포스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수행합니다. 네. 특수부 수사는요, 비자금에서 출발해서 정관계 로비라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부 수사가 단순히 비자금 문제에만 그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정관계, 로비리스트
어느 정도 그려놓고 기획수사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만큼 일반 재벌 기업들과 달리 포스코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 전 정권을 겨누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추론을 더 덧붙여 보자면은 여기에 현재의 야권 정치인들까지 속겨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자, 주목되는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손꼽히는 자원외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몰아서 재배당한 것을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1조 원대 손실을 입힌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감사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원래 조사 일부가 했습니다. 예,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자원외교 고발건은 형사 6부에서 진행 중이었죠. 네. 각각 조사부와 형사부로 배당이 됐었다는 거는 그냥 보통의 사건들처럼 배당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사를 하기로 했었다는 얘기겠죠. 형사부와 조사부는 일반 사건들을 처리해야 해서 주요 사건에만 전념하기 어렵지만 특수부는 다릅니다. 역량을 대거 투입한 집중수사, 기획수사, 테마수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테마수사? 그렇죠. 앞서서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4대 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였는데 이번에도 자원외교와 관련한 공기업 테마수사, 기획수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요. 자원외교는 또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전 정권 실세들이 주도해서 수사의 방향에 당연히 더 큰 관심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서울지검 특수부는요. 예전의 특수부하고 다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곳이 됐죠. 중앙수사부는 정권 차원의 대형 권력비리 의혹 사건 등을 기획해서 수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검에는 수사기획관이 있죠.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판을 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총괄 진두 지휘를 했고요. 만약에 중수부가 남아 있었다면 중수부에서 했겠지. 이 수사 중수부에서 합니다. 네. 네. 자,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도요. 전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에 가세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앞서서 합수단은 지난 100여일 동안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 13건, 문서 위조 및 변조 4건 등 2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등 장성급 예비역 5명에 현직 영관장교도 4명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합수단은요, 지난 12일 시끄러운 인물이죠.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무기중개사업 쪽으로 수사의 물꼬를 돌렸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무기중개사업은요, 대부분 국방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김에 좌우되는 형편이라서요. 이 회장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측이고 의혹입니다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걸려들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규태 회장이 사업을 크게 확장한 시점은 2007년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 회장 구속 뒤에 그가 따로 챙긴 돈의 향방을 강도 높게 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07년, 8년이 항상 문제구만. 2007년, 8년. 2008년은 또 쇠고기 촛불 집회가 촉발된 때이기도 하죠. 자, 이런 수사를 총괄하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요. 현역 검사 중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성재 지검장,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대응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민관 유착과 기업 회계 비리로 범죄 이익을 챙기는 행태를 사회지도층 비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고강도 사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도 고생 많이 하겠네. 예.
엄청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이제 이 양반이 특수통이라면 예. 그러면은 뭐 정권에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있으면 있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또 이 정권에 충성하는 분들은 야 이건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고생하는 거지 뭐.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못하게 시키면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려고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충돌이 됐고 그게 결국은 자기 신상을 털털 털리는 걸로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럼요. 만약에 이 양반이 뭐 대표적인 특수통이라고 그러는데 권력의 행방에 민감해가지고 뭐 알아서 긴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진짜 우직하게 수사하면은 그런 생길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최동욱 검사로 상징되는 특수통 라인하고 지금의 특수 라인은 조금 달라?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BBK 전국 같은 거 컨트롤했던 검사들 다 특수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공안통이 득세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필요할 때는 결국 이런 선수들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공안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술은 특수인 사람들이구만. 공안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특수 기술자들. 공안 특수통들. 예, 그래서 아무튼 조금 결이 다른 특수 라인업이라고. 뭐 그냥 한번 말할 수 있겠죠. 괜히 걱정했네 내가. 예. 이상에서 말씀드린 정부와 검찰의 움직임은요. 그 포문을 이완구 국무총리가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낳습니다. 이완구 총리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이완구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직후에 소신 발언, 직언 등등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른바 실세 총리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죠. 처음엔 그랬죠.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진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공방 탓에 만신창이 총리, 누더기 총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총리를 통해 각종 사정에 대한 경고음이 흘러나왔다는 건 최근의 움직임이 오롯이 정권의 뜻, 나아가 청와대의 뜻,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웅변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정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 했던 참여정부 때 앞에서 오피니언 비평 때 잠시 언급했듯이 사정의 칼바람이 비교적 적었죠. 무뎠습니다. 그랬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권은 정권 안보용 전 정권 사정이라는 이 진부한 카드를 한껏 활용했죠. 박근혜 정권은 굳이 따지자면 이명박 정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 정권을 겨누고 있습니다. 비리와 부정을 규명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과 별개로요. 이 현 정권의 전 정권 사정이 온갖 이슈와 의제를 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해서요. 이 시민의 여론을 집단으로 호도하는 결과를 낳았던 역사적 비극을 재현하면 어쩌나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나옵니다. 언론과 시민의 감시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가 가까워 오는 것이겠고요. 예상컨대 아마 굵직굵직한 전 정권 때 힘께 나섰던 사람들이 붙잡혀 들어가고 기소되고 하는 과정, 언론이 또다시 중계방송하듯이 보도할 가능성 우리는 익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슈가 그걸로 빨려 들어가겠죠. 균형도 잃고 논리도 잃고 그냥 그 자체에 모든 게 매몰돼 버리는 상황이 올까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걱정 많이 안 해. 우리 규현진 PD 나이도 그렇게 아직 안 마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예,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정권을 내가 참여는 안 했지만은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 이전 정권들도 내가 많이 봤잖아요. 제일 깨끗한 정권이에요. 이제 깨끗하다는 게 이게 인사와 그다음에 이권에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배분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에게 강했고 특히 정권 후반부에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개 경쟁 채용을 한다. 채용을 할 때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가 가동됐죠. 그때 중앙인사위원회도 있었지만은 이게 공기업
인사는 또 따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 인사라는 거는 정권을 잡으면은 지한테 충성하고 고생했던 사람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못 챙겨주더라도 채용하는 걸 갖다가 투명하고 절차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열을 받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의제를 삼키는 권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명박 선생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명박이야말로 비리의 블랙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블랙홀에서 하나씩 지금 끄집어내는 중입니다. 끄집어내면은 잘했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명박이 지 새끼 조지니까 박근혜 잘한다 그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절대 핵심은 못 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동 없는 채예요. 어쩌면은 이런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A와 B가 만나가지고 야 나를 밟고 넘어가라 라는 식으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으로 향할 때요. 네. 그때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특수활동비였죠. 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등이 연루돼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 문제가 됐던 돈이요 12억 원 정도 기억이 납니다. 정준영이가 웃겠다. 예.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누구 편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예,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안 나오니까 예. 정준영이 보면은 야 코 묻은 돈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단 말이야. 나 틀림없이 뭐 정준영이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지만은 네. 포스코를 주물렀던 인물이라면은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12억 원 대통령 특수활동비 그랬습니다. 네, 그때 장면들이 하나 둘씩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언론이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달리는 말이 딱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언론도 정신 못 차리고 올라타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진 않았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예, 자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